자,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목표는 이제 예비 고1이에요. 예비 고1인데, 예비 고1들이 이제 2024학년도 입시를 치를 건데, 오늘 강의의 목표를 좀 명확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강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제일 앞에 이제 이 허접한 PPT가 입시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입시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갈 생각은 없어요. 지금 전혀 생각이 없고, 입시가 이렇게 개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입시를 전혀 모르면 왜 선생님이 저렇게 포커스를 주고 강의를 해야 되고 문제를 저렇게 풀어야 되고 이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개괄적으로만 설명을 하고 바로 수학 공부법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저희는. 자, 봅시다. 일단 2024학년도인데 2015 개정 과정이 벌써 저희 지금 현행 고3 그리고 이제 예비 고3 얘들부터 벌써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뀐 게 좀 많아요. 바뀐 게 많은데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비 고1들이죠. 우리 아이들이 고3이 돼서 입시를 치르는 순간에는 많이 바뀝니다. 많이 바뀌어서 교육부에서 이제 제시한 자료는 저희가 카페에 띄워드렸고요. 읽어보시면 되고 중요한 것들만 좀 이슈를 쳐다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논술 및 특기자 그 전형이 폐지가 돼요. 근데 폐지가 된다는 게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대학 자율이거든요. 자율이기 때문에 폐지를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논술 전형에 대한 오해들이 많으시죠. 이거 논술 이제 여기 근처에 우리 지역은 이제 근처에 이렇게 학원들 다녀보면 선생님들이 그래요. 우리 지역에서는 논술로 대학을 가는 걸 본 적이 없다. 맞아요. 논술 전형으로 대학 가는 그걸 많이 못 보죠, 사실은. 근데 이게 전체로 따지면 3.2% 정도가 되는데 얘들을 뽑는 학교들은 다 상위권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상위권 대학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논술 전형이 3.2%지만 이 통계에 속으면 안 되죠. 이 3.2%가 뭐 상위 한 20개 대학으로만 논술 시행하는 대학으로만 들어가도 10%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랑 거의 맞먹는 비율을 가지기 때문에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전형인데 이제 이거를 폐지하라고 권고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사실 공교육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이들이 문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학교에서 저걸 처리를 못해요, 지금. 저거 논술로 붙는 아이들은 학원 다 다닐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학원을 좀 최대한 사교육을 좀 이렇게 지양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논술을 폐지하라고 이제 권고를 하는데 대학에서 저걸 폐지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생각해보면은 논술 전형이나 종합 전형 같은 전형들을 학교에서 이렇게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논술 전형이나 종합 전형은 학생들을 선발하는 기준 자체를 대학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아니 수능 성적으로 이렇게 줄 세워서 뭐 400점 만점에 388점이냐 387점이냐 얘들의 학력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근데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엄밀히 얘기하면 50점 정도 맞았다 그러면 거의 뭐 붙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70점 정도 맞은 것 같다, 맞힌 것 같다, 우리가 그 정도 점수가 나올 것 같다 라고 얘기하면 이변이 없는 한 합격이니까.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볼 때는 사실 포기하기 힘든 가장 훌륭한 학생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전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2024학년도에는 논술이 폐지가 된대, 종합이 폐지가 된대 라고 얘기하지만 아직은 결정된 게 없습니다. 없어서 이쪽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특기자 전형도 마찬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정시인원은 40%를 권고하고 있는데 저 16개 대학이 누구냐면 뭐 서울대 비롯한 이 학교들이에요. 연세대 이런 학교들인데 뭐 사실 뭐 저기에 대한 강의는 제가 올린 것도 있는데 종합이랑 논술 전형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학교들한테 이제 나라에서 니네 저기 연구비 지원 더 안 할 거니까 빨리 저 정시 늘려라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쪽은 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이루어질 것 같고, 뭐 교사 추천서 폐지, 자기소개서 폐지 이거 다행이죠. 자기소개서 폐지되면 아이들이 고생을 좀 덜 할 것 같고, 저 자기소개서 매년 종합전형 이렇게 쓸 때 보면 거의 뭐 7월 8월 한 달 정도는 아이들이 밤새 가면서 고치는 것 같은데 고쳐봐야 생기부 보고 떨어지고 하니까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데 이쪽 그리고 돈도 많이 들어요, 사실은. 자기소개서가 좀 폐지가 돼서 저는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교과 활동에서 이제 수상, 개인봉사, 자율동아리 저런 거 폐지되는데 저는 좀 찬성하는 편이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내일 무슨 발명대회가 있는데 그거 출품해야 되는데 학원도 못 나와요. 얘들. 학원도 못 나오고 거기 매달려가지고 막 하는데 내신 성적이 3, 4등급이면 이도저도 안 되고 종합에서 저 수상 경력 하나 있다고 뭔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모든 학교에서 비슷한 수상 경력들이 다 있을 거기 때문에 답답하다 그 생각했는데 잘 없어지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남아있는 것들이죠. 남아있는 것들인데 뭐 이런 거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면 종합전형에서 면접이 훨씬 강화될 거다. 그 생각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교사 추천서가 폐지되면 선생님들이 좀 편하겠네. 안 그래요. 여기서 이제 어디야? 여기죠. 세부 능력이 세특이죠. 세특.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여기 이제 생기부 뒤쪽에 써주는 거 과목별로 이렇게 써주는 것들이 있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런 것들이 500자, 700자로 들어갈 건데 뭐 요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다룰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들은 지금 요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다른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22학년도부터 벌써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 약대가 신설이 돼서 예전에 이제 아이들이 대학을 가서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뭐 화학과나 이런 데 가서 약학 전문 대학원에 이제 가서 약사가 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이 다 폐지되고 문제가 많았어요.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폐지가 되고 차라리 학부로 받겠다. 그래서 16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약대로 뽑힐 거고 의대도 증원이 되는데 지금 3058명 정도 뽑거든요. 1년에 뽑는데 10년 동안 4000명을 더 늘린답니다. 400명씩 늘린다는데 제가 이렇게 미정이라고 써놓은 거는 아직은 합의가 안 됐어요. 이게 이제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문제가 많죠. 아직 뭐 집단 간의 이익이 겹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쪽도 중요할 것 같아요. 신설학과들이 생기는데 뭐 첨단학과들이에요. 뭐 연세대는 이제 예전에 성균관대 반도체학과가 삼성이랑 이렇게 해서 했던 것처럼 뭐 연세대 반도체학과 뭐 요런 게 SK랑 이렇게 생길 것 같고 뭐 인공지능학과 뭐 고려대학교 보면 스마트 보안학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럼 얘들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 문이과가 없죠? 문이과가 없는데 얘들이 거의 다 이과란 말이죠. 이과기 때문에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얘들만 합쳐도 의대가 그냥 3000명이라고 할게요. 지금 3058명인데 400명이 추가되지 않더라도 약대가 1600명 그 다음에 첨단학과 1400명 하면은 이게 벌써 6000명이에요. 6000명인데 지금 문이과가 없는데 그래도 이제 계열별로 아이들을 선택할 때 보면은 그 부분은 남아있어요. 이제 자연계열에서 뽑고 인문계열에서 뽑고 이런 것들은 지금 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연계 학생들이 훨씬 적습니다. 적은데 그 중에서 6000명이 아주 상위권들이 나가면 그 밑에서 처받치고 올라오는 애들이 아주 특정 학과들 있잖아요. 아주 인기 있는 학과들 뭐 화공학과나 뭐 기계학과나 이런 과들 아주 인기 좋은 과들이 우리에게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문과인데요. 아니 없어요. 상관없어요. 이거는 이과 아이들한테만 내가 이쪽 이공계로 진학하겠다라고 싶은 아이들한테는 기회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럼 선생님 전부 다 이과 쪽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수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계열별로 나눠지게 돼요. 뭘로 나누게 되냐면 일반 선택 과목에서 누구를 선택하느냐 가지고 이제 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뭐 기계공학과에서 뭐 윤리와 사상을 선택한 아이를 뽑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을 누구를 선택하고 수능에서 누굴 보느냐에 따라서 문이과가 이렇게 완전하게 장벽이 사라진 게 아니고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게 존재하기 때문에 인문계 학생들의 그 대학 선택의 문이 많이 좁은 건 틀림없어요. 근데 뭐 고등학교 2학년 때 아이들이 이과를 많이 택하겠지만 그 학업 부담 때문에 거의 전부 다 나중에는 3학년 때는 포기를 하고 결국 남는 비율을 보면 1대 3이에요. 이쪽이 인문계열, 이쪽이 자연계열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거의 뭐 15만에서 18만 명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계 입시를 치르는데 그 중에 6,000명이야. 이건 엄청난 비율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15만 명이라고 생각을 해도 이 중에 4% 1등급이죠. 1등급 아이들이 6,000명이기 때문에 그쵸? 내가 지금 자연계를 선택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등급을 찍는다면 이거 봐라. 그렇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뭐 문이과
뭐 합쳐져서 등급을 매기겠지만 어차피 나중에 지들끼리만 경쟁을 할 거기 때문에 굉장한 수치죠. 사실은 굉장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하고 나중에 문이과 선택할 때도 좀 고민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네. 조금만 정리하고 다시 가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 교과서를 어떻게 구분해서 내신을 어떻게 따야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설명인데, 일단은 현행 1호 개정 과정 같은 경우 2015 개정 과정에서는 과목을 이렇게 크게 3개로 나누고 있어요. 공통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저는 수학으로 설명을 하는데 모든 과목이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모든 과목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뭐 영어도 그렇고요, 과학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이제 공통 과목은 고1에서 배우는 그냥 수학이에요. 고등수학인 거고, 일반 선택은 수원, 수특, 미적분, 확통이고, 진로 선택이 고3이에요. 진로 선택이 고3인데 이게 사연이 많죠. 제가 아이들이 학업 부담이 많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2015 개정 과정에서 기하 자체가 그냥 날라갈라 그랬었는데, 이제 대학 교수님들 막 데모하고 이렇게 집회하고 그러셔가지고, 야, 기하를 안 배웠는데 어떻게 대학 공부를 하냐 이렇게 돼갖고 이 녀석이 살아남았는데, 그래서 수능 직접 시험 범위이기도 해요. 선택 과목이긴 한데, 근데 문제는 내신에선 진로 선택에 가 있다는 거예요, 저게. 근데 선생님, 공통이랑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차이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뭐 2015 개정 과정의 철학적인 기반이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성적만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걸 좀 지양해보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쪽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하게끔 할 수 있는 과목별로 이렇게 좀 나눠보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문제는 얘들이 수능 직접 시험 범위가 되면서 내신에서도 고3 때 배우는데, 이게 아마 많은 학교들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있을 건데, 이 녀석을 성적에도 넣지 않으면 아이들이 열심히 안 할 건데,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다 보니까 이 진로 선택 과목을, 다른 이 과목들은 지금 일반 선택이랑 공통 과목들은 현행이랑 똑같아요. 1등급에서 이제 9등급까지로 나눠가지고 아이들의 성적을 산출을 합니다. 산출을 하는데, 저 진로 선택을 A, B, C 이렇게 표시를 해버려요. 그냥 뭐 중학생처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학교들에서 이 A, B, C로 판단된 이 아이들을, 근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학교에서 이게 A냐 B냐 C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학교에서 A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학교별로 학력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근데 그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고교 등급을 이렇게 등급제를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2022학년도부터는 고교 블라인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아니, 이 A가 한 30%쯤 될 건데 어느 학교 A인 줄 알고 이거를 잘했다라고 평가하느냐, 이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각 대학별로 이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내신 반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생각보다. 뭐 시립대나 서울시립대나 이제 한국외국어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 3학년 때 배우는 진로 선택 과목 자체를 성적에 포함하지 않아요. 반영하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한양대 같은 경우에도 따로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이 있고, 학교별로 이 진로 선택을 처리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서 뭐 이거 진로 선택 점수 산출하는 방식만 가지고도 저희가 뭐 하루 정도 수업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진로 선택이 그렇게 크게 우리 아이의 입시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아주 최상위권들, 제가 봤을 때는 전국에 한 100명 정도예요. 100명 정도. 내가 이게 기하가 A냐 B냐에 따라서 이 최상위권 의대 붙냐 떨어지냐, 이런 애들은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개괄적으로 저 진로 선택이 내신 성적 산출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구나, 요 정도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우리 애가 선생님 전국에서 47등인데 어떻게 하죠? 오세요. 오시면 됩니다. 오셔서 상의를 하시면 돼요. 이런 거는 상의를 하시면 되고, 뭐 과학 2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과학 2도 전부 다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떻게 지금 중요한 거는 어떻게 시간 배분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쪽이 수능에 나오지 않는데, 맞아요. 수능에 나오는 과목은 여기는 공통이고요. 공통이고, 여기 중에 하나가 선택입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확통을 선택하면 되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얘들이 시험에는 수능에는 얘들이 나오는데요, 선생님.
고등수학은 그럼 좀 못해도 나중에 잘하면 되겠다. 아이, 아니라니까. 예전에는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있으면 내신 성적을 어떻게 산출을 하냐면 가중평균을 이렇게 줘요. 1학년 내신을 20%, 2학년을 40%, 이게 제일 많을 거예요. 보편적일 겁니다. 3학년이 1학기만 40% 이런 식으로 반영을 했었는데 지금 이거 3학년 때 배운다니까요. 이 진로 선택을 3학년 때 배우는데 이게 많이 떨어지니까 중요한 건 3학년 1학기가 아니고 사실은 1, 2학년인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세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연세대학교는 여기에 30%, 여기에 50%, 여기에 20%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한답니다. 과목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학교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희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여기서. 1학년 때부터 우리가 내신에 집중을 해야겠구나.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학년 때 내신이 끝까지 간다? 뭐 그건 아니겠죠. 왜냐면 그렇게 끝까지 갈 거면 공부를 왜 하나? 선생님 좀 그런 비관론자는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근데 중요해요. 지금 1학년 내신이 굉장히 중요할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시험에서 뭐 기선제압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거 되게 중요하죠. 이건 우스갯소리인데 저희도 이제 입시 설명회를 다녀요.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도 하지만 저희가 주관적인 얘기를 계속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저거를 해석하실까, 그 얘기를 많이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유명한 입시 설명회를 좀 가는 편이에요. 저도 낮에 하는 거면 좀 가는 편이고, 강의가 없을 때 하는 거면 좀 가려고 애를 쓰죠. 애기랑 놀아줘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대성 쪽에 입시 설명회를 갔는데 그 강사가 나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현행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럼 학부모님들이 내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대답. 그럼 두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조용하거든요. 조용하면 강사가 그래요. 그건 역시 내신입니다. 세 번째도 내신입니다. 내신이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웃겨가지고 너무 진지해서 그게 웃기더라고요. 근데 그 선생님의 말이 틀린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아까 첫 번째 그 허접한 PPT를 보시면 중요해지는 요소 중에 하나 중에 선생님, 제가 이제 내신 성적을 하나 써놨었는데 제가 설명도 안 하고 넘어가서 바로 넘어갔는데, 그 내신 성적이 지금 중요한 건 맞습니다. 1학년 때부터 기선제압을 해서 3학년 때까지 쭉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 포커스를 맞추려고 했던 학습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중학생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생이 될 거니까 사실은 이거 원래는 중등수학이랑 고등수학이라고 쓰려고 하다가 아닌 것 같아요. 중학수학이 무슨 중등인가? 고등수학이 무슨 고등인가? 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중학수학이랑 고등수학이라고 저는 정의를 해요. 아이들 수학의 난이도를. 근데 이제 첫 번째로 난이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난이도 차이는 뭐 이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기 때문에 난이도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생각보다. 이제 예를 들자면 중학교 때 이제 기본적으로 개념 원리 센 이런 거 할 텐데 뭐 그 연습 문제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심화학습이라 그래가지고 A급 수학이나 최상위 수학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되면 우리가 중학교 때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기본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그 기본 과정이 되는 건데, 그래서 격차가 많이 벌어집니다. 어떤 격차가 벌어지냐면, 중학교 때 이제 사실은 이 양이 너무 적어요. 양적으로도 문제수로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내신 대비를 할 때 중학교 때 뭐 올백기출 문제 막 이런 거 막 풀면서 몇백 개, 몇천 개 하는 것 같지만 다른 문제가 많지는 않아요. 다른 문제가. 그러니까 서로 다른 문제가 막 있어가지고 내가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많지는 않은데, 제가 이렇게 문항수로 계산을 좀 해보면 거의 4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양적으로도 고등수학이랑 차이 보면 양적으로도 1대4 정도가 되니까 아이들이 1 정도 연습해서 한 학기 뭐 요새는 중학교 때 시험을 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하고,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 기간이어가지고 뭐 한 학기에 시험을 한 번 보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중간기말을 다 본다고 가정했을 때 중간고사에 볼 수 있는 양이 고등학교 수학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중학교 때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양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죠. 처음에는. 준비할 게 되게 많은데, 아니 시험 준비를 하는 게 공부를 완벽하게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양이 이렇게 적을 때는 충분히 3번, 4번 반복해서 들어가서 시험을 볼 수가 있었는데,
고등 수학을 애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중학교 때 학습이 많이 안 돼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확인하고 내가 맞힐 수 있는 거 틀리는 거 이렇게 구분하고 시험 들어가지도 못한 학생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책 한 권을 정확히 다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시험을 들어가는 학생들도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 양적으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중학교 때 심화였던 그 문제들이 심화라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고등학교 때는 기본 문제로 바뀝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당황을 하죠. 중3 때 저랑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 저는 중학교를 목표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랑 겹치는 내용이 되게 많죠. 예를 들어서 뭐 인수분해라던가 2차 방정식이라던가 2차 함수라던가 이때는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했던 거를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그대로 하는 건데요. 아이들이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인수분해를 중학교 때 저희가 사실은 아이들한테는 속이고 얘기는 안 해요. 아이들한테 이건 고1 과정에서 하는 문제들인데 라고 얘기하면 안 하거든요. 안 하니까 속이고 이거는 다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문제를 주고 풀리면 아이들이 되게 어려워하죠. 중학교 때 그 과정을 하다가. 근데 그런 과정조차, 이 심화 과정조차 안 했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그 기본으로 책에 나오는 문제들을 볼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일단 난이도 차이와 양적인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은 선행이 필요합니다. 선행이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내가 상위권이다, 아니면 나는 최상위권을 바라봐야 되고, 아니다 나는 극상위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막 나갈 필요는 없는데 제대로 알고 나가는 게 중요하지. 뭐 선생님 저 중학교 2학년 때 내 친구는 미적분까지 다 했다고 하는데요. 그거 안 돼. 그거는 어차피 그 학생들이 가진 그릇이 일반적일 거기 때문에 정말 초고수들 몇 명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나갈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갑자기 바뀌는 거에 대응을 할 거면은 선행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학에서 1년치 선행은 필요합니다. 1년 과정은 필요해요. 이게 수학 상하에 대해서 좀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3월달이 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이 돼보면 알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내가 학교 활동을 하고 학원을 다니고 하면서 중학교 때처럼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바로 거기다가 모든 과목을 다 해야지, 뭐 수학 양은 너무 갑자기 많아져서 대응이 안 되지 이러면서 이렇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난이도와 양적인 차이가 너무 심해진다라는 건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비 고1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수학학까지 저희가 한 번이라도 마치고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정말 최상위권 데리고 선행을 해도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해요. 저희가 뭐 최선을 다해서 시키려고 강제로, 어른들이 원하는 강제로라도 좀 시켜보려고 애를 쓰지만, 중요한 건 아이가 마음을 먹어줘야 되는 건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선행을 하는 부분이 시험 대비가 아니고, 사실은 시험이 그런 의미가 있잖아.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를 좀 완벽하게 좀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시험인데, 우리가 이제 선행을 할 때는 학원에서 주간 테스트를 계속 보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게 성적에 반영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마음을 먹고 이렇게 공부를 해주는 파트가 아니어서, 이거는 정말 어디서 가르쳐도, 강남에서 가르쳐도, 목동에서 가르쳐도, 그 교육 특구들에서 가르쳐도 공통된 현상들인데, 그래도 최대한 부여잡고 1년치를 하고 가냐 못하냐,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돼서 큰 차이를 가져올 겁니다. 이제 난이도는 요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요. 뭐 많이들 아시고 계시는 부분들일 거기 때문에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의 형태. 우리는 분명히 중학 수학을 하다가 고등 수학을 할 거고, 우리가 고등 수학을 하면서 시험을 봐야 되는 거는 내신 시험과 수능 시험을 같이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같이 준비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내신에서는 우리가 교과와 종합전형을 잡을 거고요. 수능에서는 정시전형을 잡을 겁니다. 근데 내신에서는 이제 교과전형에 대해서 이제 잘 열심히 학습이 돼 있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전형이 굉장히 어렵고
내신 1등급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은 뭐 서울대든 연세대든 뭐 고려대든 교과 전형에,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없죠. 지금 교과 전형이 없는 건데, 엄밀히 따지면 뭐 지역균형이라는 전형이 있지만 면접을 보기 때문에 이 교과 전형이라는 거는 내신 성적만 가지고 가는 건데, 이게 1점대 극초반에서 결정이 될 거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감이 없어요. 1등급이 어떤 등급인지에 대해서 감이 잘 없어요. 잘 없어서 쉽게 설명하면은 한 학교에 250명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4%니까 10등 안에 들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과목에서만 10등 안에 들면 되는 게 아니고, 이 1점대 극초반, 뭐 1.05, 1.06 이런 점수들 있잖아요. 이런 점수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과목에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건데, 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통합사회 뭐 이런 것들 하면서 모든 과목에서 이렇게 해주는 아이들은 정말 큰 스트레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신과 수능을 같이 잡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문제의 형태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신 전형에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그러면 문제가 다른가요? 문제가 다른가요? 수능형과 내신형이 다릅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예비 고1들 대상으로는 수능 모의고사를 고1 문제로 시도를 하고 있어요. 계속 시도를 하고 있고, 뭐 사실은 저희 이제 학원에 있는 아이들은 수학이 거의 뭐 많이 틀려봐야 3개, 거의 다 맞는 애들이 많고, 왜냐면 중학 수학이 워낙 쉽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내신 형태는 이제 내신형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저희가 내신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수능 문제는 수능 형태라고 얘기를 할 건데, 선생님 그게 그 말인 것 같은데. 예. 근데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내신형 문제는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암기 베이스다. 수능형 문제는 뭐냐? 힘 베이스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뭐냐면 내신 시험도 되게 중요하고, 우리는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합쳐서 그 전형이 거의 뭐 6대4 정도가 될 거니까, 6대4 정도가 될 거니까 내신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신은 내신형이라는데 선생님이 암기 베이스래. 그렇다면 내신 문제는 달달달달달달 외우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수능형 문제는 힘 베이스라고 하는데 좀 뭔 소리야 저거 도대체, 그 생각이 들 건데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내신형 문제들 같은 경우는 암기 베이스라고 써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보면 교재들을 보잖아요. 이제 뭐 개념 원리를 보든 정석을 보든 수학의 바이블을 보든, 암기 베이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봤던 책에서 언제 한 번쯤은 봤었던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는 거죠. 거기서 뭐 숫자나 표현을 살짝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한번 요 암기 내신형 문제를 볼 때는 해봤던 문제들이에요. 해봤던 문제들. 근데 수능형 이 힘 베이스의 문제는 뭐냐? 이거는 뭐냐면, 이제 문제를 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나눠보면 요 내신형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아요. 문제도 짧고, 어디서 한 번쯤 봐가지고 내가 연습이 많이 돼 있다면, 계산이 틀리지 않는다면 숫자 바꾸기 해서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상태가 될 건데, 수능형 이 힘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긴 봤는데 내가 하려면 어려워. 뭐 예를 들자면 이 내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a의 x의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3은 0의 두 해가 알파 베타인데, 알파 플러스 1분의 1과 알파 베타 분의 1을 해로 하는 새로운 방정식을 만들어 봐라. 뭐 이런 문제는 사실은 어느 교과서에서나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연습이 돼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뭐 수능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뻔히 안다니까? 문제는 뻔히 알아. 어떻게? 원 안에 삼각형이 접해 있는데 요 각도가 세타인데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할 건데, 그때 요 점을 P라고 하고 요 점을 Q라고 했을 때
뭐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분의 선분 PQ의 값을 구하라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어디서 뻔히 봤던 문제긴 한데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자기가 직접 그 과정을 다 겪어봐야 되는 문제들. 예를 들자면 뭐 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수에서도 뭐 저런 것들이 있는 거지. 뭐 동그라미 x,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 동그라미 막 이렇게 주면서 여기 마지막에 2020번째 줄에는 x가 몇 개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거 내가 외워서 될 일이 아니거든. 직접 하나하나 다 세봐서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견뎌내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 수능형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야 이게 사실은 수능이 나온 이유가 그거잖아요. 학력고사 때 이렇게 막 암기해서 막 문제 푸는 그런 문제들이었잖아요. 짧고 암기해서 푸는 문제들. 좀 어렵게 낼 것 같으면 일본의 본고사 문제 베껴다가 숫자만 바꿔서 내고 뭐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많이 본 놈이 이기는. 근데 대학에 왔더니 어때? 걔들이 적응을 못해. 아, 다른 상황이 됐을 때, 다른 상황이 딱 주어졌을 때 그 문제 해결을 못해. 아, 안 되겠다. 수능은 못 외우게 해야겠다. 못 외우게 해야겠다. 절대로 외워서 이게 해결이 안 되게 만들어야겠다. 그 생각을 해서 수능이 나온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쪽과 내신 쪽과 수능 쪽이 별개의 문제냐라고 생각을 하면 또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는 예전에는 한 5년 전만 해도 저희가 이제 이 근처에 있는 이 지역의 문제들을 살펴보면 내신 문제들이 굉장히 쉬웠어요. 교과서 제가 가끔 저 얘기 하거든요. 이제 뭐 어느 학교 있으면은 야 이거는 쌩 여기서 나왔네. 이거는 여기서 나왔네. 이건 여기서 나왔네. 이 병신아 연습 좀 해라. 제가 뭐 그럴 정도로 문제가 그냥 달달달달 반복해서 문제 이제 교재 한 3-4권 정도만 풀면 93점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요새는 내신도 내신형이 아니고 수능형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판단하면 되게 좀 쉬운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힘들잖아. 학교 선생님들이 언제 그 내신형 문제 다 만들고 수능형 문제 따로 숫자 바꿔갖고 다 만들고 있겠습니까?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제들과 비슷하게 시험을 낼 텐데 수능이 한 27년, 8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현재 나와 있는 모든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는 다 수능형인 거야. 이 힘 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 외워서 안 되는 거. 그런 문제가 중요한 거죠. 이거는 그 길을 걸어봐야 돼. 절대로. 예를 들자면 이건 이 학생이 지금 범 받고 나왔고 카이스트 합격한 학생인데 몇 년 전에 가르쳤던 학생인데 이 아이가 그래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답이 요런 거거든요. 요렇게 일일이 세는 문제였는데 선생님 답이 485인데 저는 답을 484라고 썼습니다. 1 차이로 틀렸네요. 그랬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수능이 그런 거지. 직접 세봤는데 200개만 세봐도 메커니즘은 다 이해해. 그런데 3000개 세본 애랑 200개 세본 애는 단단함 자체가 다르지. 야 이렇게 틀렸다고 이때가 9월 평가원 시험이었을 테니까 야 이렇게 해서 1 차이로 틀렸으면 좌절할 거야? 좌절하지 말고 3000개 세서 단단한 애가 되는 걸 만들어야지. 네가 그렇게 돼야지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그 학생이 공부를 하는 학생이었으니까 네 선생님 이라고 얘기하지만 좌절했겠죠. 수능형 문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농담 삼아서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그래요. 야 신유형은 없다. 근데 모든 문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4점짜리죠. 고난도들. 아, 수능 문제는 무조건 전부 다 수능형이어서 전부 다 어려울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비율이 한 50% 정도에서 60% 정도는 암기 베이스, 기본 교재에서 있는 문제를 그대로 바꿔서 내는 문제들이 나오고 나머지 한 40% 정도가 이렇게 고난도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대응할 때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고등부 수업에서 제가 고3들한테 농담으로 그래요. 야, 1번에서 30번까지 내가 문제가 뭐가 나올지 다 알려줄게. 이 새끼들아. 근데 니넨 그걸 못 풀어. 왜? 그 길을 걸어보지 않았잖아. 아, 머리 싸매고 직접 풀어봐야지. 머리 싸매고 직접 풀어봐야지. 선생님 모르겠어요. 야, 대가리를 비우고 몸을 나한테 맡긴다고 해도 이 수능형 베이스 힘이 없다면 우린 그걸 견뎌낼 수가 없어. 선생님이 하는 대로 해보고 내가 백날 풀어줘봐야 무슨 문제가 나오는지 뻔히 아는데 니네는 못 풀잖아. 그 연습을 해야 된다고.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요새는 이제 많이 바뀌어서 이게 내신 문제들도 뒤쪽에 뭐 중원고등학교, 송내고등학교 이런 학교들, 요새 부명고등학교, 부천고등학교 마찬가지죠. 이런 아이들 시험 문제를 봐도 앞쪽에 몇 문제만 이렇게 출제가 돼요. 내신형으로. 그냥 암기해서 숫자 바꾸고 표현만 살짝 바뀌었을 때 내가 응용할 적용까지는 아니고, 적용은 이쪽이니까 살짝 바꿔서 들어오는 거, 숫자만 바꿔서 내가 계산해서 기계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지만, 뒤에 서술형, 논술형 문제들 뒤에 2개 정도랑 객관식 뒤에 마지막 한 3개 정도, 한 대여섯 문제 정도는 이쪽으로 간 지가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제일 많이 받아오는 점수가 내신에서 88점이에요. 88점. 그게 어딜 거냐면 1등급이랑 2등급 라인 선상이 안 돼요. 1등급이랑 2등급 내신에서 라인 선상이 될 거면 우리 지역에서는 서술형 하나 정도, 객관식은 하나 정도 틀리고, 제일 뒤에 있는 문제 하나 틀리고, 킬러라고까지 할 수 없는 문제지만 아이들이 내신 시험은 시간이 짧으니까 요건 50분 만에 봐야 되고 요건 100분 만에 봐야 되니까 아이들이 내신 시험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난이도는 조금 쉽지만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뒤에 나오는 수능형 문제 5개 정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이 모자라는 건데, 그 객관식 하나 정도 틀리고, 객관식은 뭐 빼도 박도 못하니까 답이 틀리면 틀리는 거니까. 근데 논술형 쪽에서 답은 맞췄으나 풀이 과정이 좀 달라서 한 2점, 3점 정도 까였다. 그럼 그 점수가 한 92점, 93점 이렇게 돼요. 그 점수가 내신 1등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상황이. 근데 아이들이 여기 자체에 대한 구분도 없죠. 아이들이 여기 자체에 대한 구분도 없고, 사실은 학부모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아이한테 대응을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 잘 못 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지금 고1 때는 그나마 이런 비율이 많이 적지만 고2, 고3 정도 가면 모든 과목에 대해서 기출문제들을 풀어야 되는데, 기출문제들은 100%잖아요. 수능형 문제들. 내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이가 과제가 잘 안 될 때 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애가 그냥 안 해오는 겁니까, 선생님? 아니면 몰라서 안 해오는 겁니까?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몰라서 안 해가는 거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선생님. 이걸 내포하고 있죠. 근데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과제가 양적으로 일주일에 100문제를 해야 되면 과제물 다 해가는 게, 기계적으로 다 해가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게. 나는 정상은 아니라고 봐. 근데 예를 들어서 100% 다 한다면 정말 좋겠지만, 중간에 이런 수능형 문제가 탁 끼었는데, 저는 항상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문제가 있을 때 피하지 마. 그 문제를 쳐다보시고, 고등학교 1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2시간도 3시간도 괜찮아. 하루를 써도 돼. 왜? 이 힘을 길러야 되니까. 아니, 이거는 사실인데, 솔직히 말하면은 저희 같은 강사들, 저희는 뭐 잘하는 강사라고 생각을 해요. 죄송합니다. 잘하는 강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수능형 문제의 킬러들, 수능의 21번이나 30번, 이 킬러들 문항이 저한테도 어렵다라고 버겁다고 느껴요, 사실은. 그럼 학생들한테 이렇게 터놓고 얘기를 합니다. 야, 선생님, 그 30번 푸는데 한 25분 걸린 것 같은데, 얼마나 걸렸냐? 제 이 말 뜻은 뭐냐면, 수능에서 100점 맞는 애들 굉장히 드물 건데, 수학에서. 없어요. 수능에서 부천 이 지역에서 각 학교가 20개 학교가 있는데, 수능 이과 수학이 1등급 나오는 학생 20명 안 돼요. 이거 확실합니다. 20명 안 됩니다. 근데 그 100점 맞는 애들한테 물어보면, 선생님, 저 30번 킬러 푸는데 저 거의 50분 쓴 것 같아요. 애들이 처음 보면 못한다니까. 왜? 수능 문제는 못 외우게 하려고 지금까지 나왔던 수능 문제들은 안 나온다니까. 절대 그거랑 똑같이 안 물어본다니까. 다른 방식으로 물어보면 내가 그 힘을 길러가지고 꾸역꾸역 쳐다보면서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 힘이 길러진 애들은 시험장 들어가서 40분이든 50분이든 써가지고 그 실마리를 잡아냅니다. 저희는 그걸 가르치고 싶은 건데, 학생들이 과제가 나가면, 이런 문제가 딱 걸리면 거의 95%의 학생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별표 치고 와요, 학원에 와서. 그럼 잔소리 듣죠. 야,
이 얘기 계속 하는 겁니다. 저희가 아마 학생들이 고1부터 고3 때까지 배우면, 야, 암기 베이스, 야, 힘 베이스, 이거 힘 베이스 문제인데 우리는 힘이 없어. 너는 나한테 똑같은 문제를 400번씩 물어볼 거야. 고3 때까지. 그 얘기를 하지만 95%의 학생들은 정면 돌파를 하지 못해요. 힘이 떨어져서 힘들어서. 그럼 그때 선생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와는 드리는데 도와는 드리는데 그 얘기는 좀 이따 이제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고1이기 때문에 문제의 형태가 이렇게 나누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신이 수능형에 가깝게 출제가 된다. 92.3점에서 1등급이 나올 건데 모든 과목이 그럴 건데 아까 교과 전형에서 1점대 극초반이 나올 거면 모든 과목에서 그렇게 타이트하게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수능도 같이 잡고 가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학부모님들이 많이 그렇죠. 아니 강남 지역 애들 보니까 내신에 집중하던데요, 선생님? 맞아요. 내신에 집중하는데 걔들은 정시로 가요. 이상하죠? 내신에 집중하는데 얘들은 강남 지역 학생들 뭐 1등 하는 애들이 2.0대 초반입니다. 사실은. 걔들 서로 다 나눠 가질 거기 때문에. 등수를 나눠 가집니다. 그래서 걔들은 결국은 수능을 가는데 걔들 강남 그 교육특구, 목동 교육특구 애들 같은 경우에는 3년을 커리큘럼으로 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정시를 바라볼 때, 수능 정시를 바라볼 때 얘들은 최소 5년은 내가 하겠다라고 내신에 집중하지만 이게 안 되면 어차피 2.0대 넘어가면 내가 교과 전형 택도 없는 거 아니까 그때 정시로 이렇게 쓱 들어가는 거고 많이 시켜서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건 많이 시켜서 정시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건데 저는 3년 안에 상위권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간이 길게 간다고 해서 뭐 재수 성공률이 높은 것도 아니고 재수 성공률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재학생들이 합격하는 비율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마음가짐만 좀 제대로 가져주면 수학을 공부할 때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끌고 갈 수 있는 학습법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내신은 내신, 수능은 수능 이렇게 따로 가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는.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여기 50 더하기 50 해서 100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신 준비하면서 30%만 더하면 100이 될 수도 있어. 어떻게 1 더하기 1이 2냐. 1 더하기 1이 10이 될 수도 있고 근데 1 더하기 1이 0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문제지.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마다 다른 문제니까. 요거는 또 계속 저희가 할 얘기가 많을 거니까 나중에 학습법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할 얘기가 많을 거니까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내신 형태의 문제가 이렇고 수능 형태가 이렇지만 정면 돌파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다면 얘를 나중에 뭐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해서 따로 공부해야 되는 너무 고난도니까 그렇게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라고 50에다 30 정도만 투자해서 100이 되게끔 만들어 보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학생들한테 늘 하는 얘기고요. 예, 그래서 이제 문제 형태에 대해서는 제가 좀 흥분을 했네요. 여기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때가 가장 힘들어요. 이해시키기도 힘들고 학부모님들도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강제로 시켜주세요. 강제로 시켜주세요. 많이 듣는 얘기예요. 강제로 시켜주세요. 근데 이 힘베이스가 저 그 매트릭스 영화들 보셨나요? 이제 학생들은 못 봤을 거야. 뭐 19금이기도 하고 너무 옛날 영화라 99년 2000년대 초반 막 이때 영화였으니까. 근데 학부모님들은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트릭스 영화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아이들한테 가끔 얘기를 하는데 요 뒤통수에다가 찍 꽂아가지고 뭐 할 수 있는 능력을 찍 넣어주잖아. 근데 이 힘베이스 같은 경우는 그게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래서 최대한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동기부여를 하려고 애를 쓰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이 합의가 된다면 3년인데 이 3년은 정말 긴 시간이거든요. 긴 시간이기 때문에 같이 잡아내보자. 우리는 같이 잡아내보자. 선생님 나중에 같이 안 잡히면 분명히 다른 소리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저희도 같이 잡으려고 애를 쓰지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뭐 차선을 택해야 되고 그 다음을 택해야 되고 그런 순간들이 오는데 그때는 이제 학생별로 개별적으로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일단은 문제 형태 쪽에서 저희가 좀 말이 길어졌네요. 칠판 정리하고 평가 방식 쪽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막 설명을 하다가 이쪽을 지금 넘어갔는데 몇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이쪽이 지금 너무 중요해서 이쪽에 대해서 생각할 게 너무 많아서 몇 가지만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제가 아까 내신과 이제 수능에 대해서 형태가 많이 다르다 그 얘기로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그 힘 베이스의 그 문제들 적용력이 응용력이 필요한 그 문제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가집니다. 아이들이 최상위권들도 마찬가지인데 실례로 예를 들자면 내신이 1.2등급 1.2에서 3 뭐 1.4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1.9등급짜리 아이들도 이거 내신 뭐 공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10과목 시험 봤을 때 1등급이 5개 2등급이 5개인데 이거 어려운 겁니다. 지금 어려운 건데 이 아이들이 수능이 뭐 요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수능에는 4등급이 나왔어요. 4등급이 나왔는데 요 아이가 선생님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미 겁을 집어먹은 거지. 이미 겁을 집어먹어가지고 선생님 이 정도면 종합전형 어디 붙을 수 있어요? 교과가 안 된다는 건 자기도 알고 있고 잘 안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선생님 이거 이 정도면 자기의 목표는 저거랍니다. 자기의 목표는 내가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수능을 자기는 안 보는 게 목표랍니다. 왜냐하면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이 많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작년에 이제 연대 같은 경우에도 최저 등급을 없앴다가 그 입시 자체가 완전히 학생들 뽑는 과정 자체가 개판이 돼버리니까 다시 이제 최저 등급을 만드는 그런 상황도 됐는데 아니 아이가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수능 문제를 계속 보는데 그게 언제쯤이냐 문제가 뭐냐면 수능 문제가 아주 그렇게 고난도 문제가 출제되기 시작하는 게 3월 달에 한 문제 정도 4월 달인 거였고 6월 달부터 이제 두세 개가 툭툭 튀어나오기 시작하니까 미리 알람을 1년 전에 울리고 6개월 전에 울리고 우리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라고 부르짖고 목이 터져라 부르짖어도 귓등으로 듣다가 6월 달에 고난도에서 폭발한 거예요. 고난도 폭발하니까 진지하게 와서 선생님 저한테 얘기하는 게 선생님 저 그냥 선생님 저 종합으로 어디 돼요 지금 자기소개서 200만 원 주고 쓰면은 어디 붙을 수 있어요. 나도 모른다니까 그거는. 근데 확실한 건 얘가 수능에 대해서 겁을 먹어버리니까 뭐 요 정도 되는 학생이었는데 1.4였는데 요 학생도 사실은 정명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도 서울대를 가고 싶은데 수능 100%는 안 될 것 같고 이게 수학이 이 친구도 한 84점 정도 나오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정해줘요 점수. 이게 공부 안 하는 학생들한테 상위권인데 공부 안 하는 학생들 이해가 안 되시죠? 상위권인데 왜 공부를 안 하지? 아니 상위권인데 자기 수학은 그런 거니까 내 실력이 100이면 110 정도 난이도로 계속 트레이닝을 해줘야 실력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계단형으로 이렇게 쭉 안 가잖아. 계단형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될 건데 계속 지 실력보다는 높은 걸 계속 시켜줘야 되는데 힘들지. 당연히 그 과정이 힘든 거지. 근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수능에서 점수가 이렇게 안 나와 버리는데 미리 알려줘요. 알람을 계속 울리고 죽이네 살리네 하고 너 나가. 저는 나가겠습니다. 그러지 마라. 너 나가. 싫어요 선생님. 이러다가 한 6월 달쯤 되면 이제 저한테 얘기는 안 하는데 수능은 포기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러지 말라고. 이게 혹시나 모르는데 재수를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도 학생이 선택해야 되는 건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이제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 아까 내신 수능에 대해서 문제 형태 말했고 수능 형태 문제들이 굉장히 예전에 90년대 초반에 이제 뭐 학력고사 세대들 또는 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까지 그 수능 1세대들 요 분들 학부모님들 계시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수능이 그렇게 어렵나? 영어랑 수학은 다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게 문제가 고난도 문제가 너무 고난도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선생님들도 30분씩 걸리는데 지들끼리 얘기는 안 해요. 그럼 저도 가끔 유튜브에다 이렇게 6월 평가원 30번 또 9월 평가원 30번 이런 거 올릴 때 농담 삼아 그래요. 이거 보고 있는 선생들 있지. 니네가 풀어야 돼. 안 그러면 잊어버려. 이거 보고 있는 선생들 많잖아. 선생님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니까. 학생들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뭐 1.23, 뭐 1.4, 1.9 요 상위권 애들이 굉장히 겁을 내고 밀어내고 수능 문제 처음에 이렇게 1학년 때 이렇게 합의가 안 되면 2학년, 3학년 뒤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학은 계속 어려워질 테니까 아이들이 수능에 대해서 아주 먼 이야기,
아주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막상 고3이 되면 이렇게 폭발이 되고 그러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나 상위권인데 수능에서 왜 이러지? 근데 그러지 말자고 지금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자고 강의를 하는 거고 하나 더 얘기할 게 있는데 뭐냐면 내신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있어요. 최저가 있어서 내가 내신이 1.1이어도 사실은 1.0, 1.1 이런 애들은 부천에서도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한 20, 30명 정도 될 건데 1.0, 1.1들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공기 좋은 데 가야 돼요. 시골에 이렇게 내려가야 저희 고향 이런데 저희 고향 같은데 막 강원도에 내려가야 이제 볼 수 있는 점수들인데 걔들이 수능 최저 때문에 이렇게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최저 등급이 아주 상위권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세 과목 합이 6등급 뭐 예를 들자면 국, 영, 수, 과인데 이제 영어는 절대평가라서 등급에서 많이 안 봐주고 이게 예를 들자면 영어는 당연히 2등급이어야 되고 나머지 중에 3개 합이 6등급이어야 돼. 뭐 이런 전형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준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국수과를 전부 다 2등급 맞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내신에서 내가 저런 선택하면 안 된다니까. 무슨 선택하면 안 되냐면 수능이 너무 어려우니까 나는 수능은 못하겠어. 버려. 2학년 중반 때쯤 나는 내신에 올인해. 수능 최저에 다 걸려 이거는. 수능 최저에. 선생님 이거 2등급 3개 맞히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세보라니까? 세봐. 수학 같은 경우에는 20개 학교 중에서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에서 1등급이 이과들 같은 경우 지금은 문이과가 없기 때문에 같이 세겠지만 이과 애들이 수학을 더 잘할 거기 때문에 1등급에 들어가는 애들이 이과 애들이 훨씬 많겠죠. 근데 한 학교에 이과 1등급이 없는 학교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많은 학교들, 한둘 있는 학교들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능에서 1등급 나오는 애들 15명이 안 될 거라니까, 이 지역에서. 근데 이게 최저 등급, 선생님 2등급은 쉽지 않을까요? 이제, 서대가 있었던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 이제 아실 테지만, 이제 우리 애가 고1이 되는데, 2등급이, 이거 2등 같잖아요, 2등. 2등급. 3등급은 3등 같고 막 이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보시면은 아까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평가 방식이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1등급 같은 경우에는 4%예요. 4%. 이 4%인데 점수로 따지면 이과 92점 정도 될 것 같고 문과들 같은 경우는 84점 뭐 요 정도인데 아이들이 그거는 시험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학습량이 적어서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데 이 4%가 내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 다음에 2등급이 이렇게 가야겠네요. 2등급이 11%인데 요게 84점 정도인데 킬러 2개, 중킬러 2개 그것만 틀려야 되는 건데 84 또는 88 이렇게 될 건데 굉장히 어렵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서 3개 합이 거기다가 학교별로 이렇게 세보면 작년에 이렇게 제가 세봤거든요. 작년에 세봤는데 이 관내에 있는 상동, 중동 여기 애들 이렇게 보면 한 학교에 과탐 2개 평균이 2등급인 아이가 5명이 안 돼요. 과탐 2개 평균이 5명이 됐다. 그 학교 굉장히 잘 가르친 거죠. 그런 상태고 국어는 이제 너무 어렵다는 거 다들 아실 테고 국어가 훨씬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이쪽이 되고 국어는 나중에 컨디션 영향도 많이 받을 거기 때문에 이거 3개를 2등급을 만든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부탁하고 학부모님들한테 부탁하는 건 뭐냐면 내가 내신이 좀 나와. 한 1.1 나오는 것 같아. 나는 내신으로 대학 간다. 수능 최저에 다 걸립니다. 이거를 복합적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이제 평가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고등학교 교과 내신 등급도 이렇게 산출이 되고, 아까 진로 선택 과목은 ABC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학과정에서 산출 방식이 ABC 이런 거였죠. 그렇죠? ABC 이렇게 되는데, A등급이 한 30% 정도 된다면,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되는데, 이쪽이랑 비교를 해보면, 우리 애가 중학교 수학이 A였어 라는 생각이 들면 상위권이야. 나중에 가능성이 폭발할 거야. 이 생각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A에는 고등학생이 됐을 때 1등급, 2등급, 3등급이 25%고요. 4등급이 이제 40%가 될 건데 이 A를 맞는 30% 중에는 4등급이 껴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애가 지금 A가 됐다, A였다 라는 거 이렇게 자부심을 가져도 되나?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일단 기특하죠. 이제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까. 근데 냉정하게 고등입시에 들어갔을 때는
현실적으로 얘들이 이렇게 갈라질 거다, 이렇게 갈라질 거다라고 판단하면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멀리 고등학교를 갈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다 하향 평준화 돼가지고 뭐 부천고든 뭐 어디든 다 고만고만 할 텐데, 대부분 아이들이 그 중학교에서 그 옆에 있는 고등학교를 간다면 대략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상도중학교에서 우리가 부명고등학교나 상원고등학교를 간다면 뭐 이렇게 우리가 쪼개질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은 걱정이 많으니까 이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항상 얘기하는데 아직은 감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우리 애가 수학 100점이거든. 중학교 수학 100점이 어떤 방식으로 추락하는지 저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알람을 자꾸 울려 드리는 겁니다. 이 평가 방식이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 차이가 너무 커지니까 A라고 해서 우리가 안심하면 안 된다. A는 1등급부터 4등급을 지금 거기에 골고루 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학수학이랑 고등수학 차이를 저희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강의가 너무 길어지네요. 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강의가 좀 길어지는데 지루해 하지 마시고, 좀 지루하면 끊었다가 다시 보세요. 끊었다가 다시 보시고,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그럼 학습을 할 것이냐. 아까 내신도 선생님 어렵다고 하시고, 뭐 교과 전형도 어렵다고 하시고, 종합도 그러시고, 수능은 막 더 어렵다고 이렇게 겁을 팍팍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간단해요. 이겨내는 애들은 다 이겨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건 이제 저희가 공부할 때 아주 디테일한 세부적인 사항은 아닌데, 선생님이랑 만약에 3년을 공부한다, 4년을 공부한다, 뭐 1년을 공부한다 라고 생각했을 때 대전제가 되는 것들이에요. 이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지켜주시면 무조건까지는 아닌데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뭐 1번, 2번, 3번에서 뭐 다 무너지니까, 사실 가장 많이 무너지는 부분만 저희가 지금 더 디테일하게 나갈 수 있지만 잡은 거거든요. 지금 첫 번째는 뭐냐면, 마침 문제는 해설을 보자. 이거는 학생들은 좀 지루할 거야. 맨날 이것 때문에 혼나잖아. 마침 문제는 해설을 보자. 마침 문제는 꼭 해설을 봐라.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아이들이 공부가 학습이 잘 안 되는 애들 특징이 뭐냐면, 과제물이 1번, 2번, 3번부터 해서 100번까지가 숙제다 이러면 1번 풀고 2번 풀고 3번 풀고 한 65번까지 풀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학원에 와요. 이 학생은 지금 뭘 한 거죠? 이 학생은 공부 하나도 안 한 거야. 얘는 좀 병신짓 한 거야 사실은. 이거 이렇게 할 거면 숙제 안 하는 게 맞아요. 왜 이걸 이러고 있어? 어디가 문제인지 찾지도 못하게 만들어 갖고 온 거야. 이거 맨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그죠? 선생님 뭐라 그러냐면, 문제를 끊어서 보자 그러잖아. 선생님 많이 해봐야 니네 집중력이 어떨 것 같아? 뭐, 야, 최상위권들 집중력이 한 4시간을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어야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앞에 있는 선생님도 집중력 25분밖에 안 돼. 그러면 최소한 이게 집중력 이렇게 웨이브를 타는데, 최대한 내가 효율을 가져갈 거면 최대한 이렇게 올라갔다 들내려오게 만들고 이런 식의 방식이 필요한 건데, 끊으라니까. 아니, 마침 문제를 확인해요. 요렇게 맞췄으면 해설을 확인해요. 그게 무슨 의미인 것 같아? 마침 문제에 대한 해설을 확인해라. 수업 시간에 내가 맨날 얘기하지. 뭐, 이게 자기 분석의 시작이잖아. 자기 분석이 시작되는 거야. 아, 공부를 하는데 내가 뭘 알고 내가 뭘 모르는지 분석부터 시작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아까 이렇게 풀어버리면 자기 분석도 안 된다니까. 어디가 틀렸고 네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중하위권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상중하위권의 문제가 아니고 최상위권들도 마찬가지야. 사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이거 보는 새끼는 지가 누군지 알겠지. 공부 굉장히 잘하는 학생인데, 의대 준비하는데 맨날 똑같은 문제를 질문을 해. 그 분석이 안 되는 거야. 왜? 이거 풀고, 그럼 제가 뭐 질문할 때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해봤어? 아, 여기 요렇게 했는데. 야, 근데 아까 네가 설명했던 거랑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인데 왜 이건 되고 이건 안 될까? 너 답지 봤니? 해설 봤어? 라고 얘기하면 씩 웃죠. 이 학생들 귀엽다니까. 씩 웃어 그냥. 아무 말도. 그걸 걷다가 뭐라고 하냐니까 그거를. 근데 이제 잔소리 많이 하죠. 아니, 자기 분석을 해. 같은 문제인데 분석이 안 되는 거야.
해설을 안 보니까 내가 이걸 이 답지대로 풀었는지 아니면 답지와 다르게 풀었는지, 답지와 내 풀이가 다르면 그거 하고 나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나서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65번까지 해갖고 와갖고 아무것도 분석 안 된 상태에서 야, 모르는 거 질문해. 3번이요. 너 다시 해봤냐? 아니요. 왜 다시 안 해봤냐? 선생님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100문제가 많다 이 새끼들아. 그래. 이게 무슨 분석이 되겠냐고. 안 되지. 아니 차라리 50번까지만 했는데 제대로 완벽하게 내가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건 모르게 해갖고 오는 게 우리가 계산이 서지. 물론 내가 계산이 서려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야.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지.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알아야 모르는 거에 집중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여기부터 시작인데 선생님이 맞힌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보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해주는 애가 우리 학원 애들이 몇 명이나 되냐. 선생님 뭐 1대1, 2대1, 3대1 수업하는데 끼케야 수리누술 6대1 수업 이렇게 하는데 걔들 중에서 세보면 내가 지금 확인하는 바, 내가 애들을 분석하는 바에 하면 3명 안 돼. 그 뭐 한 10대 명 중에 3명이 안 되는 건데 아니 그걸 왜 안 하지? 이유는 간단하지. 귀찮아서.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선생님 그렇게 하면 선생님 말한 대로 하면 맞힌 문제 답지 다 보면 숙제 다 못해요. 야 봐라. 이렇게 천천히 가도 더 빨리 도착해. 이 새끼들아. 나중에 맞힌 문제 해설 안 보면 똑같은 문제 나왔는데 분석 안 돼서 또 틀려. 그리고 문제가 복잡해지면 이게 그 문제였는지 찾지도 못해. 왜 그렇게 공부를 합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은데 하루에 20문제를 풀어도 제대로 푸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기본적인 학습 프레임이 구성이 됐을 때 양을 늘리는 거지. 부모님들 맨날 전화해서 그러지. 빡세게 시켜주세요. 빡세게. 우리 애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빡세게 시켜주세요. 아니 빡세게가 돼야 빡세게 하지. 이 우리의 프레임을 지켜주셔야 빡세게 했을 때 효과가 생기는 거지. 아니 200문제를 풀어갖고 왔는데 이렇게 풀어갖고 왔어. 아는 건 맞히고 틀린 건 틀리고. 이 학생은 어떻게 될까? 나중에 이 학생은 나중에 수능을 봐도 내가 아는 거는 맞힐 거고 내가 모르는 건 계속 틀릴 겁니다. 그건 공부가 아닌 거잖아. 공부를 하는 이유가 저거 아닌가? 내가 아는 건 계속 알고 내가 모르는 것 중에 아는 걸로 자꾸 끌어들이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건데. 그쵸?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대전제입니다. 뭐라고? 맞힌 문제 해설 보라고. 이제 지겨울걸? 학생들 같은 경우 진짜 지겨울 거야. 내가 이 얘기 진짜 많이 하니까. 왜 또 지겨워? 맨날 선생님은 찾아내지. 맨날 찾아내지. 설명해봐. 뭐라고 답지 봤어? 아니요. 이게 최상위권들이 그런다니까. 그러지 말라니까. 이거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돼. 버르장머리를. 이빨 깎게 물고 고치세요. 이거는. 이거 안 되면 뒤로 없어. 아니 자기 분석이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 다음 해설을 보시고 틀린 문제는 해설을 보지 마라. 여기 봐요. 끊었어. 5문제 했어. 그러니까 내가 숙제를 적게 내주는데 알걸? 여기 다니는 학생들 다 알걸? 선생님이 여기 부천에 있는 학원 중에서 과제물 어쩌면 제일 조금 내주는 수도 있는 선생인 거. 근데 우리의 과제는 그게 아닌 거지. 이렇게 쭉 풀어갖고 와서 아는 거 알고 모르는 거 모르고 그렇게 그따위로 해갖고 오라는 게 숙제가 아닌 거지. 그거 합의하셔야 돼요. 만약에 봐요. 여기 5번까지 했는데 3번이 틀렸고 틀렸어요. 4번. 4번이 이렇게 틀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2번, 5번 먼저 확인하고 정답 확인하고 해설 확인해서 내 풀이랑 같은지 아닌지 확인하고 만약에 5번 같은 경우가 내 풀이랑 해설 풀이랑 좀 다르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해요. 자기만의 체크법들이 있을 거 아니야. 체크하시고 하시고 요걸 이제 하고 나서 물어봐야 되는 거고 3번, 4번 이렇게 틀렸으면은 요 문제를 답만 봤을 거 아니야. 내 답이랑 맞는지 답만 봤을 거 아니야. 해설 보지 마시고 풀어야 돼요. 왜? 힘이에요. 힘을 기르는 과정이야. 그게 선생님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하다니까. 왜?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 훈련이 된 애들, 힘을 기르는 훈련이 된 애들 같은 경우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 아니 기계적으로 내가 아는 문제가 정상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게 되면 정시가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수능 문제 30개 중에 27개, 26개 정도는 기계적으로 풉니다.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빨리 풀어요. 그 랩타임이 한 40분에서 45분 요 정도 만에 풀고 남은 내가 모르는 서너 문제를 55분에서 50분 사이에 내가 풀어줘야 된다. 그건데 이 연습을 평상시에 한 애들은 확실해요. 자기 분석이 되는 애들. 얘들은 어떻게 되냐면 어려운 시험 수능 문제지를 받아들었을 때 문제를 보자마자 이거 내가 지금 못할 문제다라는 거 판단 가능해.
아니, 대부분의 애들이 시간이 왜 모자라는 거야? 아니, 문제를 풀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뭘 풀어봐야 하나. 연습할 때 내가 못했던 것들은 그 유형이 비슷한 형태가 나왔을 때 넘겨야지. 그게 된다니까, 얘들. 그게 돼요. 그럼 얘들은 어때? 시간을 알차게 쓸 수 있는 거지. 저게 돼요? 내가 수능 문제 시험, 내신 시험이든 수능 시험이든 들어갔는데 1번부터 몇 번까지 내가 아는 거 쫙 풀었는데 나중에 이 문제를 내가 틀렸을 거야. 검산해봐야지.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남은 시간에 내가 그 검산할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운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데 요 힘 베이스, 이 힘, 공부력이죠, 공부력.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고민해 봐야 그게 생기는 건데 그거를 해본 애들은 시간 관리가 확실해요. 이거 보자마자 씨발 나 이 문제 이 유형 내가 저기 연습할 때도 되게 어려워했던 유형인데 왜냐하면 신유형은 없으니까 표현이 달라지고 방식이 달라지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지만 유형은 거의 비슷하니까 수능 문제가 걔를 보자마자 넘긴다니까 그냥 넘기고 나중에 해야지. 시간 관리가 확실해지는 거지. 그리고 이 힘에 대한 공부가 고민이 돼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남은 50분에서 55분 안에 실마리를 찾아냅니다. 그 경험이 있는 거지. 그 경험을 평상시에 해줘야 돼. 틀린 문제는 해설을 보지 말고 될 때까지 해보는 건데 여기도 이제 디테일들이 있어요. 이게 계산 문제가 틀림없는데 이걸 계속 해봐야 되나? 당연한 거지. 계산은 계산 능력인 거잖아. 실수가 아니잖아. 계산력이잖아. 내가 해설을 따라서 계산하지 않고 직접 해서 답을 내보는 연습을 계속 해야 그게 길러지는 능력인 건데 그렇잖아요. 그럼 선생님 중요한 건 뭐냐면 틀린 문제를 해설을 안 봤는데 계속 안 풀려. 언제까지 해야 돼요?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1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해요. 계속 하는데 지루하잖아. 엄청 지루하잖아. 그러니까 다른 거 먼저 한번 해보고 여기서 이제 공부법들이 학생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많이 달라질 건데 아니 어떤 애들은 저렇게 100번까지 숙제면 그런 식으로 다 해놓고 틀린 문제가 이 정도로 해내는 애들 같은 경우는 틀린 문제가 한 20%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20문제 정도라면 그거를 이제 날짜를 정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이제 이따 학습 계획 때 다시 얘기할 건데 얘들 못했던 문제를 푸는 과정이 더 오래 걸리니까 이거 언제 해야지 저거 언제 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풀어주고 고1들 같은 경우에 계속 해봐야 되고 고2들 같은 경우는 최소 1시간 요 정도 선생님 잡아주고 고3들 같은 경우 바쁘니까 최소 30분 이상은 들여다봐라. 이게 선생님이 요구하는 건데 그래야 이 힘 베이스에 힘이 공부를 수학을 보는 힘이 길러질 건데 그거를 안 하지. 그거를 안 해. 그거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 자리인 거야. 그러니까 가끔 저럴 때 있다니까. 내신이 굉장히 좋은 학생들인데 이 힘이 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내신 기간에 이제 수행평가 막 겹치고 이러면 수학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 수학을 나중에 고1 때 되게 바빠요. 생각보다 시간이 바빠가지고 이렇게 역량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시간을 쪼개서 해주면 나중에 성공하지. 왜? 상위권 대학의 정시는 40%까지 늘어날 거니까. 그쵸? 어차피 교과 전형도 수능 최저가 있을 거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될 거 포기하시고 그냥 해주면 좋을 텐데 애들이 그러지 않지. 애들이 절대 그러지 않아. 되게 이렇게 안쓰럽죠? 보는 어른의 입장에서 야, 이 병신아, 이거 왜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해? 이렇게 얘기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 학생한테.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부탁을 하지. 누구야. 야, 여기서 생각을 한 번만 바꿔봐. 너를 망가뜨리는 거는 주변 환경이 아니고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인데 네가 하는 생각이 너를 망칠 건데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이런 과정에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왜냐하면 그 내신이 좋은데 수능 힘이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 84점이 나와요. 84점이. 킬러 두 문제랑 중킬러 두 문항 얘들 중에서 찍어서 한 문제 더 맞히거나 아니면 다 틀리거나 이런 식이 될 거기 때문에 점수까지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 왜냐하면 저희는 힘이 느껴지니까. 학생들 힘이 느껴져요.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맞춤 문제 해설 보셔서 자기 분석을 시작하시고 내가 뭘 모르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그걸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면서 다시 자기 분석을 하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게 이만큼, 모르는 게 이만큼이었는데 여기서 몇 개씩 떼갖고 와서 내가 이만큼이 됐어? 근데 6개월이 지나면 그 밸런스가 또 무너지죠. 왜? 잊어버리니까. 그 과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전부 다 내가 알게 만들어 놓고 마음 편하게 가면 참 좋겠는데 이게 어려운 얘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선생한테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고 뭐 서울대 합격하긴 했지만 지금 강사가 돼서 선생이 돼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가르쳐 보니까 그때 당시에 고3 때 내 실력이 그렇게 좋진 않았구나. 저도 이제 90년대 이제 수능 1세대다 보니까 수능이 쉬울 때 시험을 봤었기 때문에 뭐 우리 땐 80점 만점이었지만 계속 만점을 받긴 했지만 지금 수능이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내가 이렇게 나중에 어른이 돼서 공부를 수학을 이렇게 해봤더니 그때 내 실력이 이렇게 별 볼 일 없었구나. 뭐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단순하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응원을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해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죠, 사실은. 애원을 합니다. 이 새끼들이 그걸 알라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 이 1번 대전제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모든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처리해 준다면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선생님 그렇게 하면 숙제 다 못해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셔서 나중에 더 빨리 도착하세요. 더 빨리 도착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망해.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계획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쪽도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오늘은 개괄적인 설명을 하는 시간으로 저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왜냐면 이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학생들과는 정말 많은 시간을 저희가 토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축약을 해서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지금 시간 계획도 이것만 가지고 사실 되게 얘기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좀 짧게 가겠습니다. 지금도 벌써 지치시는 분들 생길 것 같아서. 자, 시간 계획을 세우지 말고 양에 대한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획이에요. 이 계획에 대한 부분인데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공부할 때 계획하지 않아요. 공부할 때 계획하지 않아. 의외로. 거기다가 계획을 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냐면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수학,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영어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는데 망해요. 그렇게 하면 망해요. 아주 디테일하게 계획은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세워야 돼요.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양으로 세워야 돼요. 예를 들자면 이건 이제 우리 학생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이제 2012학년도에 서울대에 특기자 전형으로 합격했던 학생인데 뭐 진성고등학교 출신이고요. 이 학생은 국어책이 이제 500페이지짜리가 있으면 요거를 거의 한 50등분으로 잘라버리더라고요. 자르더라. 그래 놓고 그 자른 게 50덩어리가 됐는데 거기다 1번, 2번, 3번, 4번, 50번까지 모아요. 이렇게 모아요. 이거는 특정한 학생의 예고 뭐 모든 학생한테 맞진 않겠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우는 방식 중에 일부다. 예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놓고 얘를 며칠에 할 것지 써. 11월 1일, 11월 2일 이렇게 해놓고 그날은 가방에 요 책 한 덩어리만 들어있는 거야. 뭐 50개로 나누면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근데 문제가 있죠. 이 학생이 딱 세우는 거 보니까 월, 화, 수, 목, 금 요렇게 5일분만 딱 세우더라고. 서울대 애들 특징이야. 또는 저기 의대 애들 특징이고 아주 최상위권 애들의 특징을 이렇게 보면 주간 계획을 세운다니까. 주간 계획을 뭘로? 시간이 아니라니까. 양으로 세운다니까. 딱 세워놓고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가방에 딱 넣어놓는 거야. 근데 문제가 생겨. 항상 뭐 이거를 내가 자습을 다 확보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내일 수행평가가 있는데 뭐 글쓰기야. 글쓰기가 2시간 반, 3시간 반만 끝납니까?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럴 때 얘를 못했어. 이게 토요일, 일요일 날 들어가요. 아까 이 학생 말고 이번에 수학은 다른 학생으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은 2013학년도에 이 학생도 서울대네요. 서울대 농대 합격한 학생인데 수학을 이 친구가 아까 그렇게 한 거야. 아는 문제 해설 보고 모르는 문제 답지 안 보고 푸는데 모르는 문제를 답지 안 보고 풀려니까 너무 어려워. 이 친구도 중요한 건 공통점이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까지만 문제를 만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뭐 100문제가 숙제였으면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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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 이렇게 나누고 문제는 모르는 문제들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만약에 전체에서 20개 모르는 게 나왔다 그럼 이쪽에다 배분을 해요. 4, 뭐 4, 4, 4, 4 이렇게 배분을 하는데 중요한 건 얘들이 다 안 풀릴 수가 있다는 거지. 그거를 마찬가지로 토요일, 일요일로 넘겨요. 그렇게 해서 주간 완전학습이 끝나는 거지. 양적으로 끝내는 거야. 시간적으로 내가 오늘 2시간 공부했어. 아니 2시간 수학 공부 하면 뭐하나? 2시간 동안 이어폰 꽂고 노래 들으면서 어떤 땐 들리다 어떤 땐 안 들리다 이러면 좋은데 계속 노래에 집중하면서 5문제 정도 푼 게 뭐가 중요합니까? 잘라서 내가 그날 했던 걸 마무리 짓느냐. 아니 이거 계획을 양적으로 해서 내가 정확히 마무리했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계획이죠. 이거는 애들 상위권들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리고 얘들은 다이어리가 있다. 그리고 물어봤어. 사실은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때 우리 때는 7시에 학교 갔거든요. 지금 나 때는 뭐 그런 얘기야 사실은. 나 때는 그랬다 이 새끼들아. 근데 선생님 7시에 이제 학교에 가면 8시에 영교시 수업이 시작이 되는데 뭐 우리 학부모님들 다 기억나실 건데 7시에 도착을 해요. 왜냐면 버스가 몇 대 없으니까 버스 타고 학교 도착하면 이 시간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부터 8시까지 꼬박꼬박 기술을 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고. 왜냐면 공부를 시간으로 계획을 세워버리면 수학 공부하는 시간에 수학책 폈는데 뭐 하지? 이거부터 시작하니까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지. 그렇게 공부가 되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되면 안 돼.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동안, 무려 1시간 동안 난 좀 약간 결벽이었어. 이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한 20분 정도에서 30분 정도 좀 차곡차곡 계획을 했으면 좀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도 지금 들긴 하는데 어쨌든 내 시간은 1시간이었어. 근데 얘들도 보면 그 다이어리에다 그 쓰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거 저거랑 좀 다른 것 같아. 우리 이제 골프 좋아하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장비 욕심 있을 거고, 등산 좋아하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장비 욕심 있을 거고, 우리 게임 좋아하는 학생들 뭐 컴퓨터 욕심, 그거랑 다른 것 같아요, 쌤. 뭐 이게 계획충 막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지. 이게 돼야 하루가 알차지는 거고 일주일이 알차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너네 이제 고등학교 1학년들 학교 가면 봐요. 뭐 이런 것까지 내가 디테일한 얘기는 수업 시간에 할 텐데 9시에 학교 가면 5시면 끝나 사실은. 근데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원 같은 경우에는 가는 날 있고 안 가는 날이 있을 텐데 학원 하나 들어있으면 자습시간이 3시간이 빠지는 거야. 왜냐하면 왔다 갔다 수업시간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렇게 잡아버리면 3시간이 빠지니까 최대한 이제 최상위권들 같은 경우는 학원 수를 줄이면서 이제 중하위권 같은 경우는 그 학습법을 배워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쵸? 최상위권들 같은 경우는 수학만 또는 국어만 이렇게 다니면서 자습을 풀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많아 봐야 이때 끝나고 밥 먹고 6시부터 해봐야 12시까지 한 6시간? 한 2시까지 한다고 쳐도 8시간? 재수생들보다는 공부 시간이 적은 건 이제 확실하니까 그 짧은 시간을 학습을 하면서 거기다 이제 학교에서 무슨 행사 있거나 뭐 수행평가 있어가지고 이 자습 시간이 어그러지는 순간들이 되게 많을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을 공부하는데 뭘 저게 없어. 계획 없어. 뭐 앉았는데 그럼 뭐만 하게 되냐면 이거 확실한데 공부하려고 앉았는데 숙제만 하고 있는다. 영어 숙제 해야지. 과학 숙제도 해야지. 수학 숙제 많은데 큰일 났다 이거. 해야지. 자습 시간에 과제물은 최소한이에요. 과제물은 최소한이고 그게 과제물이 된 상태에서 물론 1번 대전제를 지킨다면 과제물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긴 되는데 뭐 대부분 많이들 안 지킬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제물은 최소한이야. 과제물은 그냥 해가는 거지 내가 이건 알고 모르고 구분해서 내 공부를 하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돼요? 반드시 시간 계획을 세우지 말고 양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주일 단위로 끊어라. 주간 완전 학습이 되셔야 우리는 그게 쌓이고 쌓여서 월간이 되고 학기가 되고 1년이 지나갔을 때 남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립니다. 일단 또 정리를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고요. 하나 정도 남았고 요거 설명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수학 공부 이제 정직한 거니까. 근데 뭐 다들 알겠지만 수학이 기본적으로
기초가 탄탄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 중학교 때 기초가 탄탄하지 않은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기초를 탄탄하게 만드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길게 느껴지고, 사실은 최상위권이 될 거면 그 기초 탄탄하게 만드는 기초공사가 바닥공사 작업을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어렵고 아이들도 지칩니다, 사실은. 이게 성적이 좀 나와줘야 신이 나서 공부를 할 텐데, 저런 적도 있어요. 이제 이 학생은 연세대학교를 합격한 학생인데 6월달 평가원 시험에 6평에서 48점이 나왔어요. 근데 이 학생은 사실 나한테 할 얘기가 있지.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학생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야, 선생님이 시키는 거 다 하고 내가 지키라고 얘기한 거 다 지켜주시고 나중에 나를 욕해, 내 탓을 해, 그랬는데, 제가 지금 17년 18년 학원 일 하면서 정말로 내 탓을 하는 학생을 본 적이 있어요. 이 학생이에요. 그 뒤는 없어. 이때가 2008년이었으니까 2008년이었어요. 이 학생이 이때는 이제 우리 과외반 개원했을 그 시기인데, 그 전에 이제 제가 학원에 있었을 때니까요. 학원에 있었던 학생인데 48점이 나왔는데 공부 열심히 했어요. 실제로 열심히 했는데 6편 끝나고 이렇게 와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선생님 저 왜 안 될까요? 선생님 탓이에요. 그 얘기는 아닌데. 할 말이 없어요. 얘는 진짜 선생님 시키는 대로 요렇게 해주고 계획 세워서 해주시고, 재수종합반 커리큘럼에 맞춰서 고3이었을 때 재수생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니까 자습 시간도 더 맞춰서 하고 그랬던 학생인데 점수가 안 나오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할 말이 없어서 그 친구한테 정말 한마디 했던 것 같아요. 야, 동특이 직전이 제일 어두운 것 같아. 왜 이 점수가 나올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점수가 이랬는지 생각을 해보자. 근데 이 점수가 6평 때만 그런 건 아니고 4, 5학평 때도 좀 점수가 많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학생이, 저도 사실은 학생들이 이렇게 성적이 안 나왔을 때 수학의 외적인 부분에서 판단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네가 실수했을 거야? 네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거야?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수학 내적으로 수학에 이게 뭔가 문제가 있었을 거야, 이렇게 분석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때는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했던 말이, 야, 동특이 직전이 제일 어두워, 기다려보자. 그거 한마디밖에 못했어요. 근데 다행히 이 친구가 이제 9월에 1개 틀렸고 수능 때도 이제 1개 틀려가지고 1등급이 나와서 연대를 갔습니다. 연대를 갔는데, 이제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나올 때까지 하셔야 돼요. 나올 때까지. 중간에 이렇게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같이 흔들리면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수학은 점수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내가 1번 대전제를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걸 반드시 지키고 있다고 생각되면 요 학생처럼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네. 그럼 안 되지. 선생님 원하는 거 계속 일정하게 상위권 유지하는 거니까. 요런 학생, 이걸 유지하지만 이렇지 못할 거다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을 테고. 그쵸? 그래서 일단 성적이 나올 때까지 긍정적으로, 너무 긍정적이면 안 돼. 자기 현실에 대해서 정확히 직시하면서,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언젠가 나올 거야, 이건 좀 희망 고문이다. 그치? 근데 수학이 그렇게 오르더라고. 선생님도 영어가 매우 안 좋았었는데, 선생님 중3 때부터 영어를 시작했으니까, 공부를. 선생님 진짜 6월달 때까지 많이 틀렸어요. 고3 6월달 때까지 많이 울고, 울기도 많이 울었지. 틀려가지고 장독대 앉아가지고 이렇게 울고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와서 그래. 우리 어머니 그런 사람이거든. 야, 네가 하는 건데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면 옆에서 보고 있는 엄마는 어떨 것 같냐? 라고 얘기하시길래 뚝 꽂혔어요. 뚝 꽂히고 될 때까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이게 내 그릇인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영어를 매우 못했었는데 선생님 시험 때는 영어 만점자가 전국에 8% 정도 되는 그 정도 시험인데, 선생님 그때도 하나 틀렸습니다. 어법을. 근데 물론 많이 극복을 했지. 그러니까 그런 시기들이 있을 것 같아, 학생들한테. 근데 되도록이면 선생님도 그랬다더라, 선생님 제자들도 그런 애들이 많았다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성적이 나올 때까지 몰입해 주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첨언할게요. 마지막이에요, 진짜로. 4번은 학원이에요. 학원 2개 다니지 마세요. 절대. 학원 2개 다니지 마세요. 이거 왜 강조해서 얘기하냐면, 부모님들이 저 얘기 많이 하세요. 우리 애는 혼자 못하는 애예요. 그럼 혼자 하게 만들어야 돼. 이건 확실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극복하려고 노력을 안 하면 얘는
극복이 안 돼요.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중학교 때는 뭐 수학학원 2개 정도 붙여가지고 계속 반복시키면은 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A가 나올 수도 있죠? A는 어떻게 된다고? 1, 2, 3, 4등급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근데 고등학교 때는 제가 말했던 힘 베이스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가 그 힘을 기르고 문제를 들여다보고 고민할 시간이 충분해야 되는데 학부모님들께서 수학학원 2개 보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저런 뜻이 아니에요, 절대. 나한테 보내면서 감히 다른 학원을 또 보내는 거야? 말이 돼? 그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 다른 학원 다니고 우리 학원 다니는 게 내 눈엔 보이거든, 사실은. 선생님 보입니다. 부모님들은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보여요. 왜? 과제물이 안 되고 얘가 자꾸 딴 걸 물어보니까 그쪽에서 했던 거 중에 안 되는 거 나한테 물어보고 내 쪽에서 했던 거 안 되는 거 그쪽에서 또 물어보겠죠. 근데 공통적인 특징은 이쪽에서 안 되는 거 저기서도 안 되고 저기서 안 되는 거 여기서도 안 돼요. 계속 설명만 듣고 있는 거야. 그럼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누구누구야. 야, 수영하는 거 100번 보면 수영할 수 있냐? 내 말 잘 들어. 선생님 알고 얘기하는 거야. 내 말 꼭 잘 들어. 수영하는 거 100번 본다고 해서 네가 수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가 직접 해봐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들의 심정이 이해는 됩니다. 우리 애는 혼자 할 수 없는 애야. 그렇다면 강제로라도 시켜야 되는 애야. 그래서 내가 학원을 보내는데 우리 애 집에서 공부 안 해. 그러면 학원에 가 있는 시간 동안에는 공부할 거 아니야. 잘못된 얘기예요. 학원에 가 있는 시간 내내 얘는 공부 안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통계인데 학원들끼리 이제 공유를 많이 하죠. 그런 자료들 공유 많이 하는데 학원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아이들의 성적은 떨어집니다. 이거 확실해요. 왜? 아이가 특히 수능에서는 더 100%입니다. 수능에서는. 그렇게 학원을 보내서 혹시나 저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측하는 거는 내신 2등급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선생님 1등급은 안 되나요? 에이, 안 돼. 1등급은. 특히 인원수가 적었을 때는 지금같이 이제 문이과가 없어지고 한 덩어리로 볼 때는 10명 안에 들면 되니까 좀 가능할 수 있지만 나중에 미적분 이런 거 해봐. 미적분 이거 선택하는 애들 많지 않을 거 아니야. 한 학교에 100명 선택한다고 해봐. 이거보다 적을 겁니다. 그럼 4명이 1등급인데 나는 우리 학교 이과 중에 전교 5등이야 2등급이에요. 그것까지는 가능해요. 학원 2개, 3개 보내가지고 될 수 있는 거. 절대 수능에서 3등급 이상 나오기도 힘들어요. 아이들이 공부 방향 자체에 힘 자체가 없는 거야. 앉아서 고난도 문제만 나오면 제끼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학원을 2개 보내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학원을 보내고 선생님이랑 부모님이랑 학생이랑 애가 안 하려고 하면 혼자 안 하려고 하면 혼자 하게끔 동기부여하고 그 왜 혼자 안 하는지에 대해서 자꾸 문화적으로 변화를 시키려고 애를 쓰고 그 부분을 딱 바꿔야 돼요. 강제로 안 됩니다. 절대로. 강제로 안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죄송하고 남은 다른 또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 저희가 잘못 얘기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전화해 주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원하고요. 저희가 다 옳은 건 아니니까요. 질문해 주시고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